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은 이번 주 들어 매일같이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이어서 확진 판정이 내려지는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한돈 산업을 뿌리째 흔드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계속해서 추가되는 ASF 발생 소식에 양돈 농가들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이 며칠 새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기 파주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래 일주일 만에 연천 김포에 이어 인천 강화로까지 ASF가 번졌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은 이번 주 들어 매일같이 발생 농장과 의심 신고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입니다. 특히 24일부터 ASF가 발생하기 시작한 강화군은 정부가 당초 집중 방역을 펼쳤던 6개 시군의 중점관리 지역도 아닙니다. 이 탓에 이미 정부의 방역대를 넘어 ASF가 일파만파 전파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양동 농가들은 농작물을 걸어 잠그고 소독과 차단 방역에 열중하지만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SF가 발생했던 농장들 모두 뚜렷한 취약점이 없던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잔방급여를 하거나 외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소독과 차단 방역도 우수한 곳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해도 이런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농가에서는 외국인이라든가 잔반이라든가 절대 그런 걸 이용치 않았습니다. 그 농장은 아주 FM입니다. 그 사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우리 파주 지역에서는 최고의 양돈가예요. 철두철미하게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국내에서 ASF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감염 경로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 원인도 알지 못한 채 ASF로부터 농장을 지켜야 하는 농가들은 현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원인을 밝혀서 빨리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각 농가마다 그냥 소독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농장들은 일단 외부 나가지 말고 안에서 그냥 방역하는 것뿐이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이 없으니까. 밥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지고 편익이죠, 편익. 더욱이 정밀 검사 결과조차 며칠 만에 뒤바뀌고 있어 농가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포와 파주의 3, 4차 발생 농장은 이미 역학관계 농장으로 분류돼 20일에 정밀 검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당시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었는데 불과 4일 만에 ASF 확진으로 결과가 번복됐습니다. 파주에서 역학 대상 농장 다 해서 다 음성이 나왔는데 음성인 농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확진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난지 어쩔 할 수가 없어요. 수의과학원에서 하는 검사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전문가들은 ASF 바이러스가 이미 경기 서북부 일대에 퍼졌다는 전제 아래 보다 철저한 예찰과 정밀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발생 원인이 열흘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들 사이에 뚜렷한 역학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발생 지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ASF 공동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생 멧돼지 침입, 남은 음식물 급여,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해외로부터의 유입. 현재까지 ASF가 발생한 농가는 그동안 정부가 ASF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했던 사항들을 모두 비껴나갔습니다. ASF의 발생 원인이 열흘 넘게 오리무중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발생 농가 위치를 지도로 살펴보면 모두 민통선 접경 지역이거나 임진강 수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선 ASF 발생으로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내 ASF 확산 현황과 관련해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했다, 돼지고기가 있는 집이 없다는 불평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ASF가 북한 내 최초 발병 지역인 자강도 바깥으로 퍼졌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그동안 계속 제기됐지만 이 같은 정황이 정부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자강도 우시군의 협동농장 한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4개월 동안 국제기구에 공식적인 추가 발병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방역 역량이 워낙 취약한 데다 북한에선 개인 부업 축산 형태의 소규모 축산이 활성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 발병지 이상으로 ASF가 넓게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발생 역시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북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태풍 닝닝하고 폭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한 정도로 이제 피해도 많이 내고 그쪽에서 하천을 통해서 물이 이쪽으로 많이 흘러내리기도 했고 푸별곤충이나 다른 개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능성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역시 최근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남북협력 보고서를 통해 ASF로 폐사한 북한 멧돼지 사체가 9월 초 태풍과 호우에 의해 유입돼 멧돼지 사체에 잠복하고 있던 ASF 바이러스가 도로나 하천을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농장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SF가 파주 지역에서 발병된 게 태풍 랑랑 이후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태풍이 있은 다음에 김포나 파주의 또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그 멧돼지나 집돼지 또는 그 관리가 안 된 사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ASF가 우리나라의 접경지대를 통해서 유입되지 않았나라는 것에 보다 더 그 무게가 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경지 방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ASF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접경지역 하천과 민통선 지역에 특별 방역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이 모두 임진강 상류, 중류, 하류 또는 바다와 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진강이나 삼이천 같은 하천은 물론이고 민통선 지역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방역 협력을 제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ASF 발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방역 협력을 제의했고 또 국내 첫 발생 이후 지난 18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방역 협력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일주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9월 18일 날 저희가 북측에 방역 협력을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북측으로부터의 어떤 반응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 방역협력 제안한 거 거기에 대한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SF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남북이 공동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청년농 정책이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여러 청년농 육성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서인데요. 농업 분야 국감의 쟁점을 분석하는 기획 코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청년농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청년농 육성 정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져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 육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33,143명이었던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다 2017년 9,273명을 기록하며 10,000명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 후 1년 새 17.8%나 더 감소해 지난해 7,624명을 기록했습니다. 청년 농들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농촌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농촌의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였고 70세 이상 농가 경영주의 비중도 44.3%에 달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10여 개에 달하는 청년농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창업농 1,600명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부터 이 사업의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청년 창업농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100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끊겨도 농촌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년 이후에 정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역의 인재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각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필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소득 측면에서 농업뿐만 아니라 농외 소득 측면의 보완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 지원 사업의 틀 안에서 이들을 추가로 지원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아직 관련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집 등 농촌 유휴 공간을 개조해 청년에게 창업 공간으로 내주는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 사업도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올해 안에 20곳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홍보 부족 등으로 현재 조성된 장소는 12곳에 불과합니다. 또 열악한 입지 조건과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조성돼 청년 농들이 활용할 요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그 입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적합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되게 보여주기식으로 실제로 청년 농부들이 활용하거나 거기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에요. 이 밖에도 후계농을 위한 상담센터 마련 등 맞춤형 지원 부족과 농촌 지역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도 농업부문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에도 스마트 기술이 보급되면서 농촌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러한 농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농기계 관련 제품들과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국제농업기술 전시회가 어제부터 대전에서 개최됐는데요. 그 화제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전 국제농업기술전이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개최해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코트라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농민신문사 등이 주관하는 국내 대표 농산업 관련 전문 전시회로 어제부터 시작해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는 농기계와 각종 농기자재는 물론 축산, 과수 임업기계, 종자 종묘, 원예, 농업 관련 IT 기술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187개사가 참여해 328개 부스가 꾸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농기자재, 농기계 박람회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우리 농기자재 이거를 해외 수출도 하고 또 이제 신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선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것을 보고 또 교류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우수 국내 제품과 신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수출 지역을 대상으로 14개국 57개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60개 농기자재, 중소, 중견 기업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거의 2018년 기준으로 국산율이 한 99%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 우수한 제품들을 우리 농민들에게 또는 우리 고객들에게 좀 더 PR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 농업시장 및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및 4차 산업혁명, 해외 진출 전략 등 실사례를 중심으로 꾸며질 예정이라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농업 선진화, 스마트 기술로 세단장한 대전 국제농업기술전이 우리 농업기술의 세계화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 이번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곳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사과 소비가 부진함에 따라 사과 가격 하락에 대응한 종합적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농가의 판로 확대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소비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으로
대규모 판촉 행사와 시중가보다 40에서 50% 저렴한 직거래 장터, 소비자 판매 활동 전개, 저장 수매자금 100억 원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4만 700톤이며 최근 사과 가격은 전년 대비 49.6% 급감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예산군 일원에서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지조직 활성화 경진대회를 열어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산지조직 8개를 선발해 포상했습니다. 선발된 분야별 수상 조직에는 조직당 1,500만 원의 조직화 활성화 사업비가 전달되며 최종 선정된 총괄 대상 조직은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초통합 마케팅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산지 조직을 선발해 그 노고를 격려하고 붐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고성 스포츠파크에서 제11회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농악 경연대회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도내 시군 문화원 농악단 17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도는 대상 한 팀의 우승기와 도지사 상장을, 최우수 한 팀에는 고성군수 상장을, 우수 두 팀에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장과 경상남도 문화원 연구협회장 상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쌀 발효 푸딩 제조 기술을 개발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술샘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쌀 발효 푸딩은 쌀을 젤 형태로 가공한 제품으로 기호에 따라 두유나 과실 농축액을 혼합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도농기원은 쌀 발효 푸딩을 전통주와 결합해 성인용 제품으로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농기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45종류의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해 16건의 특허 기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쌀 직불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추국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에는 쌀 직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과잉이나 시장 개방, 자연재해 등으로 쌀값이 하락했을 때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쌀 직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정부 보조금인데요. 쌀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쌀 고정 직불금은 쌀 생산과 다른 작물 재배 휴경 여부, 산지 쌀값 등에 상관없이 논의 형상과 기능만 유지하면 지급이 됩니다. 논 면적에 따라 1헥타르당 63가마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2005년에는 60만 원, 2006년엔 70만 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100만 원 등으로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의 금액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논벼를 재배하면서 농약과 화학비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쌀 직불금에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쌀 목표 가격인데요. 쌀 목표 가격은 법률로 정한 쌀 80kg 기준 가격으로 2005년에서 2012년산 17만 83원에서 2013년에서 2017년산 18만 8천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18년산은 아직까지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죠. 예를 들어 수확기 쌀값이 80kg 기준 15만 659원이었다면 목표 가격인 18만 8천 원보다 3만 7,341원이 낮습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쌀 직불금은 차액인 3만 7,341원의 85%인 3만 1,740원입니다. 이 가운데 쌀값 하락 여부와 상관없이 1헥타르당 63가마를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고정 직불금은 100만 원 나누기 63가마인 15,873원이고 나머지 15,867원을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논을 다른 농가에 빌려줬을 때는 땅 주인이 아니라 임차농이 쌀 직불금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면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변동 직불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2022년부터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고정직불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대다수 농가 소득이 쌀 농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쌀 변동직불금 폐지는 농가 소득 불안정을 심화시킬 거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죠. 쌀값 안정화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편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